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무조건 강달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킹달러 시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지금 달러가 강한 이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게 도대체 네. 이유가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환율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돈의 교환 가치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의 교환 가치라는 측면에서 교환 가치를 결정짓는 그 중요한 변수 하나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예. 네. 그러니까 변동성을 볼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유명한 것이 빅스 지표가 있어. 가장 그 대표적인 뭐 거. 공포 지수 뭐 하는 예, 거고요. 공포 지수. 그러니까 그게 치솟으면 네. 달러 강세가 나옵니다. 불안하면. 네. 네. 그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이다. 그렇죠. 달러는 안전자산. 금과 함께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 성격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현상을 만드는 핵심적인 변수가 다른 거 다 상관없이 네. 공포감이 갑자기 급증한다. 대표적인 게 20년 2분기 때 팬데믹 선언할 때 네. 공포감 그때 갑자기 막 달러 막 달러 치고 치솟았잖아요. 올라가. 네. 네, 그런 현상.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또 네. 공포감. 그러면서 달러 강세. 음. 그러니까 물론 급격히 치솟았다가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네. 그 빅스 지수를 가지고 보통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다. 네. 그러면 변동성이 심할 때 불확실성이 높을 때 네. 안전자산으로 돈을 갖고 싶어요. 공격적으로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지켜야 되는 상황일 때 불안할 그렇죠. 때. 지키고 싶은 니즈가 커지잖아요. 그럼 달러가 왜 안전자산이냐? 네.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결국에 이게 초강대국의 돈이니까 그렇죠. 갚을 수 있다. 예, 뭐 예.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안전자산 성격의 돈 전통적으로 네. 했던 게 달러, 엔화, 유로화. 요 정도가 안전자산 성격이고 네. 근데 안전자산 성격으로서의 지위가 좀 떨어지고는 있죠. 일본 많이, 엔화 나머지 같은 두 개가. 경우고. 네.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세계가 무너져도 딱 한 나라만 남아 있는다. 그럼 네. 미국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종류의 생각이에요. 금도 비슷해요. 네. 금도 세계가 무너져도 네. 미국이 무너져도. 원자폭탄 터져도 금은 남아 있지 금은 않겠느냐. 있겠느냐. 광물 자원이니까. 네, 네. 그런 종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초안전자산인 거죠. 네, 네. 그런 성격이 있다. 그래서 변동폭이 커지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나옵니다. 제가 덜 중요한 것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이따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달러 강세가 최근에 또 나왔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역시 불확실성이 고조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근데 그 불확실성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워치들이 네. 봤을 때 그 리스크 워치들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리세션 올 것이다. 너도 나도. 네. 그런 여론들이 확산되면서 리세션 리스크가 커져요. 네. 이 리세션 리스크는 오히려 팬데믹 때보다도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쪼그라들 것이다. 그렇죠. 경제가. 예. 네. 그럼 그것도 역시 불확실성이니까 네. 그런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그럼 어떡하지? 불안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자산.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펀더멘털 그 자체입니다. 펀더멘탈. 예.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는 표현이 어렵지만 네.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전쟁이 터졌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뭐 폭삭 주저앉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루블화 막 박살. 그렇죠. 예. 그게 펀더멘털 그 자체예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시야에서는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게 네. 상대적으로 이 돈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네. 나머지 통화는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데 네. 이상하게 한국 통화도 물론 절하되고는 있습니다. 달러가 너무 초강세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약세가 아닙니다. 달러 대비는 약세긴 하지만 네. 그래도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 다른 통화들 대비 약세가 덜해요. 네. 거기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지금 반도체 수출 꺼지고 무역 수지 적자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펀더멘털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인데 한국은 그나마 펀더멘털이 괜찮은 편이다. 근데 미국도 괜찮은 거예요. 네. 경기 침체 오더라도 네. 미국 경제가 나름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너무 많아요. 어. 뭐 고용이 뭐 완전 고용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 측면도 그렇고 불확실성이라는 면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강달러를 지지하는 변수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안전자산인 달러로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미국 경기 자체도 튼튼하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로 또 가고. 네. 그러니까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가 지금 제시해 드렸는데요. 네. 그래프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제가 이 그래프 그리면서도 네. 다시 한번 놀라지만 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IMF 외환 위기 때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위기죠. 글로벌 금융 위기죠. 네. 자, 물론 이 IMF 외환 위기 때 특히 역사상 강달러가 나왔었던 거는 네. 달러 인덱스도 강했었습니다. 물론. 네. 근데 원화 대비 더 강했던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당연히 강달러로 몰리는구나. 네.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지니까. 아, 하긴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아시아 예, 쪽에서 예. 좀 그래서 문제가 선후 있었습니다. 관계를 보면 강달러니까 위기가 온다. 그것도 맞지만 네. 위기가 왔으니까 강달러다. 네. 둘 다 성립하는 네, 네.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보세요. 네. 2008년. 근데 이건 사실은 미국 중심이었잖아요. 네. 금융위기가. 네. 그런데도 강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지는데 펀더멘털이 무너져야 되는데 왜 또 올라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지배적인 영향 요인은 네. 단기적으로는 지배적인 게 불확실성입니다. 불안하다. 어. 돈을 네. 안전하게 지키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지배적인 요인은 빅스 지수 앞에 네.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요인인데, 근데 이것은 단기간 안에 집중되다가 빠져요. 네.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강달러가 나오고 다시 나오고 빠지죠. 다시 빠지고. 역시 지금 22년 8월 1340원을 초과하고 1350원을 찍는데 네. 강달러 기조가 나오니까 네.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들이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강달러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빼놓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가장 건가요? 중요한 거는 네. 역시 금리입니다. 금리. 제가 한두 달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여러 경제 현상들이 네. 물가, 금리, 시장 네. 요 관계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으니 물가 잡으려고 금리 금리 인상하고, 올리고. 네. 금리 올리다 보니 시장에 영향을 경기가 미치는데, 막 쪼그라들고. 그렇죠. 그 시장 중에 하나가 외환 시장, 네. 달러 강세. 네. 그다음 하나가 자본 시장, 주식 하락. 네. 세 번째가 자산 시장, 부동산 가격 하락.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네.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우실 것 같고요. 근데 이 강달러라는 것은 항상 이 강달러 기조가 나온 적을 한번 헤아려 보면 네.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무조건 강달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이번 것까지 포함해서 네. 한 4번에 걸친 긴축의 시대가 있었는데요. 가장 네. 근래 역사에서. 네. 근데 재밌게도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그 지점으로부터 네. 6개월 전에는 늘 강달러였습니다. 금리 인상하기 6개월 전부터 네, 강달러요. 네. 이게 선행성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심리예요. 자산을 매니지해야 되는 사람은 네. 네. 늘상 앞으로 경제 어떨까? 맨날 생각해야죠. 맨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6개월 후 혹은 1년 후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경제 전망이죠. 경제 전망에서 금리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에 있던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9월 말에 있겠지만 네. 그것을 이미부터 전망한 거죠. 뭐 저 같은 사람도 전망했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은 네. 여러 레이더를 돌려서 올해 초부터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네.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는 일이 일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또 강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빼서 또 그나마 안전한 미국으로 또 옮겨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유출이 먼저가 아니라 네. 외환 위기가 먼저가 아니라 이 선후 관계를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긴밀한 상관관계는 있다라는 것을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전에는 어떤 역사를 막론하고 기준금리 인상기에 네. 긴축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강달러 기조가 나왔는데, 네. 재밌는 것은 어떤 두 번의 기간의 경우에는 약달러로 전환되고 어떤 두 번의 경우에는 계속 강달러를 가는 시즌이 있는데, 네. 그 차이가 두 개를 뭔가요? 구분해요. 그래요. 네. 이게 중요해요. 네. 두 개가 뭐냐면 긴축의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네. 다른 나라는 같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해요. 네. 금리- 미국만 올라. 미국만 강해요. 네네.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이 극단적으로 높고요. 지금 같은 지금.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나름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따라 붙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계속. 나름.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름
또 우리나라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절하폭이 낮은 거예요. 네. 다른 나라 국가보다. 다른 대비해서. 예, 일본은 계속 동결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감사합니다요 지금. 지금 이런 물가가 나와줘서 계속 물가 하락이나 디플레이션이 걱정됐던 네. 그런 나라가 그냥 의도치 않게 인플레 좀 만들고 싶다고 했던 예, 나라가 2%를 만들고 싶은데 네. 2%가 만들어진 거예요. 밖에서 만들어줬어.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일본은 여전히 경기 부양적이고 네. 이 와중에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인하하고. 또 유럽은요 유로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의 금리 인상 여부의 결정은 ECB가 하는 거죠. 네.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가 네. 하는 거죠. 그럼 ECB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마치 페드에서 여러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주별 총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처럼 네. ECB는 역시 여러 유로피언 국가들이 회의를 할 텐데 네. 근데 이 회의에서 나오는 발언 중에 음.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남유럽 국가들 네. 우리 죽겠다. 음. 금리 지금도 인상하면 힘든데 뭔 우리 금리 죽는다. 인상이냐. 우리 죽는다 진짜. 우리 재정 위기 상황이다. 네. 이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요.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금리는 돈의 가치고 미국 돈의 가치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 강달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급격하게 올리는 시기에는 아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계속 따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그렇죠. 있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과거에 4개 중에 2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 안타깝게도 네. 여러 신흥국들의 불안이 나왔었습니다. 아, 이렇게 거의 공통되게 그러니까 미국이 막 속도를 막 내면은 어딘가 하나는 무너진다. 막.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거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환 위기까지는 안 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신흥국들은 네. 준비가 안 된 신흥국. 네. 제가 작년 10월에 썼던 22년 경제 전망에서 2022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특징은 네. 불균형 회복이다라고 표현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불균형 회복은 뭐냐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만 나홀로 네. 회복돼요. 신흥개도국들은 꺼집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 보급 속도가 2020년은 코로나19가 변수고요. 네. 21년은 변수가 백신이죠. 그럼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회복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선진국들은 먼저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이제 막 마스크 벗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개도국들은요 계속 아직도. 어려워요. 네. 아주 어려워요. 근데 그걸 오래 버텨나다 보면 나름 자기 국가로서는 최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생각해보세요. 재정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재정 긴축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재정도. 근데 신흥국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과도하게 썼어요. 네. 그런 와중에 금리 올라가면 외환 나가고 하면 그렇죠. 그리고 또 신흥국 입장에서 외채가 많이 있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 상환 기간이 도래해요. 근데 상환 기간이 도래하는데 마침 미국 금리가 뭐 이렇게 치솟고 미국 강달러가 기조가 나오고 그때 계약했던 기준으로 네. 상환 다시 빌려주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빼고 안 돌려주고 싶어요? 안 주겠죠. 안 주고 싶죠. 네. 그게 외환 위기죠. 네. 그 외채가 이자. 빠져나가는 네. 달러 빚이 빠져나가는 거고요. 실제 역사적인 그 이벤트가 94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그 긴축의 시대라는 책에서도 그걸 경고했어요.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 이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멕시코 혹시 데킬라 네. 좋아하세요? 뭐 마셔는 봤습니다. 데킬라가 이제 선인장으로부터 아, 추출해요. 그 제가 뭐 공학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그 멕시코의 상징이죠. 네. 근데 멕시코 외환 위기 당시 다른 여타 신흥국들이 같이 데킬라에 취하듯이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멕시코나 그 근처에 있는 남미 국가들이 구분이 안 돼요. 네. 저도 구분 잘 못해요. 네. 마치 다른 외국인도 한중일 이렇게 있으면 다 비슷하다고 그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베트남에서 외환위기 터져? 그러면 왠지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나 뭐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같이 외환위기 처한 거라고. 같이 오겠네. 그냥 대충 그냥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멕시코의 문제였는데 네. 그 주변 국가들로 위기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급하게 빼는 거예요. 빼니까. 그 남미 네. 국가들로부터 뺐던.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외환위기 가능성이고요. 그게 가장 걱정되는 거죠. 특히 미국의 금리가
지금 추산으로는 여러 연구계에서 추산컨대 5.1%까지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예, 만약에 그렇게 네. 되면 네. 상당히 많은 신흥국들의 도산이 가능하다라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이뤄지는 일인 거죠. 아,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신흥국이 도산하든 말든 올려야 되면 올리나요? 안타깝게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론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음모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이 세계 국면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인 거고요. 네. 지금 22년은 인플레이션 시대고 음.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심한 나라가 또 미국이고 네. 그러면 미국은 더군다나 바이든 입장에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네. 반드시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네. 네. 자기의 어떤 나머지 정치 생명과 연관돼요. 그 정치인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라는 언급을 제롬 파월도 했지만 어쨌든 이 정치계에서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바이든은 물가 잡는데 유리한 것만 생각하겠죠. 최우선 순위가. 그럼 희생양을 삼아서라도 다른 나라들을 좀 뭐 힘들더라도. 뭐 신흥국 위기를 긍정적으로 박수칠 사람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물가 잡는 데는 강달러가 유리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네. 강달러여야 원자재 가격이 치솟더라도 이걸 싸게 사올 수 있으니까 자국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만큼은 강달러가 유리하기 때문에 네. 강달러를 놓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신흥국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이 금리가 미국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은 네. 신흥국들의 위기가 온다고 그랬는데 네. 천천히 올라갔던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다르게 옮기나요? 그러니까 예? 미국이 천천히 올렸다라기보다는 그 네. 천천히 올린 게 2015년이죠. 네, 그때도 한번 미국이 쭉 올리다가 갑자기 또 코로나 뭐 터지고 하면서 아, 막 그렇죠. 내렸잖아요. 예,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한 번 올렸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있다가 15년 12월이 돼서 한 번 올렸어요. 네. 그리고 16년 12월에 음. 1년 만에. 그리고 17년에는 3번, 네. 18년에는 4번. 이 네 번이라는 건 이제 0.25 뭐 0.5 이렇게 0.25씩 0.25죠. 천천히 올라간 그 거. 9번 금리 인상한 게 다 0.25씩. 거의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느낌. 체감이 잘 안 되는 그냥 1년에 예. 0.25 막 이런 그러니까 천천히. 어떻게 보면 미국도 굉장히 깊숙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데 네. 천천히 이게 제가 기준금리 인하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네. 인공호흡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네. 경제가 죽듯이 네. 그럼 인공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인공호흡을 아직 살아나지도 않은데 떼면 다시 죽잖아요. 죽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호흡기 떼는 게 인상인 거네요. 그렇죠. 살짝 예. 떼볼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호흡을 못하니까 내가 호흡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혼자 부양되지 못하니까 부양을 도와주는 게 강제로. 금리 인하인 거예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뺀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자신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고 네. 오히려 미국은 이렇게 강한데 무슨 경기 침체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네. 강하기 때문에 빅스텝 하는 겁니다. 네. 강하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거지. 여력이 있으니까. 강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왜 못하느냐? 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펀더멘털이 나름 다른 나라보다는 낫지만 네. 코로나19에 나름 잘 대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나 미국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지금 회복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금리 인상 속도가 이게 뒤처진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루어진다. 네. 베이비 스텝 룰을 지킨다. 이런 기간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속도를 맞춰서 금리 인상할 여건을 주는 거예요. 여력이 좀 되고 준비 기간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서 회의할 시간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막 한 달에 0.5, 0.75 막 올라가면은 네. 따라갈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속도를 가장 못 뛰는 사람까지 보조해주면서 맞춰서 올리는 국면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위기까지 안 오죠. 소위 말해서 15, 16, 17, 18년 동안에 네. 안 왔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죠. 아. 근데 미국만 급하게 금리 인상하고 이럴 때는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인 거죠. 오늘인가 보니까 네. 그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뭐 발표 났던데 네.
7월 대비 살짝 뭐 이렇게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네. 뭐 물가가 정점을 찍은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점론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네. 매월 2일 정도에 네. 우리나라의 물가가 발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역시 오늘이 2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8월 물가가 발표된 거예요. 음. 근데 8월 물가가 5.7% 상승했어요. 5.7% 예. 상승. 근데 이 내용을 좀 내막을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 물가를 계산할 때 품목이 460개예요. 네. 우리 부동산 가격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뭐 가격 할 때 지수처럼. 지역별로 쫙 있듯이 460여 가지의 품목을 파헤쳐 놓고 등락률을 가중치를 두고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8월 대비 이 460개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렇죠. 내렸는지. 예, 물론 네. 가중치가 다르겠죠. 가중치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주요 품목의 구분이 농축수산물이 있고 공업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가스 수도가 있는데 전기가스 수도. 보시면 농축수산물 배추 가격이 네. 78% 상승했죠. 배추 78%, 네, 수입 소고기가 20%, 네, 쌀 굉장히- 16%, 네. 달걀 10%. 요런 거고요. 와, 공업 제품 보면 경유 휘발유가 경유가- 8월에도 계속 올랐어요. 경유가 30% 올랐어요. 왜 올랐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전기료 좀 빠졌네. 도시가스 상승률이 되게 많이 작용했는데 네. 이 전기료 가스 요금 인상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반기 내내 물가를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이 될 겁니다. 올릴 왜냐하면 요인이- 전년동월과 비교하니까 그러면 올해 계속 7월, 올라가네요. 전년 7월 네. 계속 똑같은 비중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9월에도 전기가스 수도는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작년 대비. 9월과 비교하니까 네, 네, 항상 네. 네, 그럴 요인이고 제가 해석을 좀 도와드릴게요. 도대체 국제 유가는 이미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7월부터 근데 왜 8월 물가에는 경유가 다 오르느냐. 휘발유가 다 올랐냐? 이게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 관세청 기준으로 선적하는 이게 선적한 FAO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선적이 되려면 계약은 언제 있었을까요? 훨씬 전에 훨씬 있었겠죠. 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8월 달에 선적돼서 들어오는 수입 물가에는 진작 100달러에 계약했던 선적 네. 그것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바다 건너 오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소위 유통사들 있죠. 네. 이 주유소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계약했던 공급 계약이 있거든요. 주유소도 원유를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한 걸린다.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아직은 비싼 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농축수산물이에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올랐는가? 네. 그러니까 7, 8월에 폭염이 있었고 폭우 있었죠. 음. 그리고 지금 9월에 추석 네. 성수품 준비. 네, 네. 그러니까 추석 성수품 준비는 우리 선물 이렇게 보내고 받으시고 하시지만 열어보면 그 성수품 준비를 이 유통사들은 언제부터 했을까요? 뭐 미리 했겠죠. 미리부터 하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목이니까. 준비를 언제부터 했냐면 폭우 시점부터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폭염이 있어서 농작물 피해 거기에 폭우를 만나니까 농작물 공급이 부족한데 거기서 수요가 폭발하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배추 가격이 그래서 78% 배추가 오른 거예요. 작년 대비 80%가 오르고. 네. 소고기 근데 이게 20%. 정점인가? 그죠? 네. 정점인가? 그 다음 장 한번 열어봐 주세요. 정점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정점일 가능성은 굉장히 아,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자, 왜 그런지 한 가지 설명드리면 네. 일단 7월 물가가 6.3% 근래 들어 고점이었는데 네. 그게 지난달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죠. 그러니까 5.4에서 6.0인데 네. 6.0에서 6.3이니까 아, 그러네요. 6 올랐다가 0.3, 그러니까 0.6 올랐다가 0.3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정점에 인접할 때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는 그러겠죠. 그 통계적인 경향성이 네. 있습니다. 네, 주춤해진 거고요. 네. 그다음 5.7을 찍었는데 이게 6.0보다도 낮아요. 2달 그럼- 전보다 확실히 낮아졌는데.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8월 물가가 2달 전보다도 떨어졌는데 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물가 불안 요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7%까지 떨어졌다. 아. 이것은 정점론에 상당한 무게를 준다. 그럼 정점이 좀 더 먼저 왔었고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음. 저는 그리고 비교 연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8월 물가인데요. 21년 8월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 비교 연도 가격이 더 중요해요. 네. 근데 21년 8월까지는 나름 안정적인 물가가 물가였어요. 네, 그렇죠? 2.5 정도. 예. 네. 근데 9월부터 급등하죠. 막 올랐네요. 그럼 다시 말하면 9월 9월 그러네. 물가는 전 9월과 비교하니까
작년에 물가가 확 튄 거랑 비교하니까 그렇죠. 많이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논리가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0원에서 200원, 100% 올랐죠. 네. 200원에서 300원, 50% 50% 올랐죠. 올랐죠. 가격은 똑같이 100원씩 오르지만 상승률이 둔화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전년 동월 가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전년 동월 물가가 네. 그거고요. 우리나라는 워낙 원자재를 수입하니까 네. 그 선행 지표격이 수입 물가예요. 수입 물가.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흐릿한 게 수입 물가 지수인데요. 네. 보세요, 이렇게 급등했죠. 네. 그리고 주춤하죠. 음. 그러니까 언제 급등합니까? 그 몇 개월 후에 급등하다 주춤하죠. 수입이 먼저 선행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급등하죠. 네. 떨어지죠. 급등하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선행해서 수입 물가가 고점을 찍고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것을 본다면 역시 수입 물가 상승세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 몇 개월 정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수입 물가가 이미 고점 대비 많이 안정화됐다. 상당 기간.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격은 잡힐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도 물가 상승이 막 지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보인다. 네. 이제는 보이는 상승은 이제 좀 꺾인다. 이제 그렇죠. 좀. 그렇다고 저물가 시대는 아닙니다. 다시 내리꽂냐 이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그래도 상승세는 좀 예, 멈추겠다. 올해든 내년이든 2%를 상회하는 계속 고물가 시대가 유지됩니다. 네. 다만 그렇게 고물가가 뭐 피크를 찍고 계속 갱신되느냐가 아니라 네. 그래도 정점 찍고 떨어졌다. 근데 정부도 10월쯤에는 그래도 온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앞당겨져서 조금 빨리 왔다 왔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킹달러의 시대는 우선은 조금 더 가기 때문에 네. 뭐 아직 뭐 세계 경제나 아니면 한국 경제가 뭐 확연하게 방향을 정하기는 좀 어렵고 좀 전반적으로는 좀 위험하고 좀 어려운 상황을 좀 가긴 가야 된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요걸 끝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물가 정점론이 확산될수록 네. 그리고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물가 정점 찍고 이제 안정화될 거야라고 믿을수록 그럼 또 안 돼요. 강달러 기조는 더 나오는 거죠. 왜? 금리 인상할 요인이 줄어들기 없어지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만 하기로 했는데 베이비 스텝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하나 보다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말을 또 세게 하셔야 되네 계속. 그렇죠. 또. 그런 관점에서 강달러의 가능성, 장기화 가능성은 더 커지고 그것으로 인한 무역 적자 기조도 더 커지고 가능성이 커지고 외환 위기 가능성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외환 위기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조금씩은 고조될 수 있는 네.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참 지금은 뭔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변수가 되게 많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정보들 보시면서 또 각자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